예,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BC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로 옳은 것은, 자, 요 유형의 문제들이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좀 내용을 숙지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강해 인체 내부의 뼈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X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가지고 물에 공명을 시켜서 음식을 데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에 이용이 되는 게 바로 마이크로파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여기서는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실수했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고3 학예평가 모의평가 2번 문제고요. 이것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굉장히 쉽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 단원을 이제 제끼면 안 됩니다.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초부터 4초까지 이동 거리는요, 지금 0초부터 4초까지 일단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가 곧 이동 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면적으로 구하면 뭐 이렇게 삼각형 면적 구해도 되고요, 평균 속도 이용해서 사각형 면적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제 16m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서로 같다 했는데 2초인 순간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학생 A. 수소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져.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또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생 B 보면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되죠. 그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빛을 흡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열을 흡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갈 때는 항상 전자기파 형태, 전자 한 개가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한 개가 전이된다, 이렇게 방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죠. 이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E1, E2이고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결선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질량 결손이 큰 쪽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문제 조건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기억의 질량수를 A라고 하면 요 A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238이 아니라 235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원자 번호가 작은 게 합쳐져서 원자 번호가 크게 됐잖아요. 원자 번호 1인 녀석 두 개가 합쳐져서 원자 번호 2가 되었으니까 핵융합이 맞고요. 문제 조건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큰 가 반응이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가 돼서 4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의 어느 지점에서의 변이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AB의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람다 A 나누기 람다 B는 했네요. 그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기분의 파장이 같고요. 각각의 주기가 얘는 2초, 얘는 3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초분의 A의 파장은 3초분의 B의 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예,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산하지 말고 한 번 더 적으세요. 람다 A 나누기 람다 B는 여기 3분의 2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 번 더 적고 손으로 계산 과정을 다 적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이제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그림의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BC 중 두 개를 마주 보는 면을 바꾸며 가까이 놓았을 때 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자, 첫 번째 결과로부터 AB는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화되지 있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B는 상자성체 아니면 강자성체니까 반면에 C가 강자성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C가 강자성체인데요. C하고 A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했으니까 A가 반자성체가 되겠고요. 그다음 C가 강자성체인데 A하고 B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되었으니까 B가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반자성, B 상자성, C 강자성이니까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 B 위에 자석 A가 떠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고, 그래서 이제 자석 A가 합력이 0이어서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AB의 질량은 각각 M, 3M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힘 관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력부터 표시를 해보면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mg입니다. 제가 여기 중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중력입니다. 일단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3mg죠. 이건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자기력이 이제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mg라고. 이건 자기력인데요. 근데 자기력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B가 A를 mg로 밀면 A도 B를 자기력으로 mg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도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합력이 0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려면 위쪽으로 4mg라는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수직 항력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어 보면요, 이 전체 질량이 4mg이기 때문에 또 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4mg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똑같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가 같은 mg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였고요.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목적어가 같죠? 그래서 작용점이 전부 다 A이기 때문에 절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각 45도로 진행하여
내질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내질 B와 D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B와 C 사이의 인계각은 45도보다 크다 했는데요. 일단 전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하고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계각인 상황을 임의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인계각인 상황이에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요 입사각이 인계각인데 지금은 이제 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니까 45도가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계각은 45도보다 큰 게 아니라 45도보다 작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했는데요. A하고 C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보면 저 A하고 C는 B하고 다 경계에 있고요. 이때 그 B 쪽에 그 법선과의 각도는 45도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는 지금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죠. 작고 요 각도를 제가 세타 A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 90도보다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타 A하고 요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보면 여기를 뭐 90도 못 해줘도 90도라고 비교해 보면 90도보다 세타 A가 작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작은 쪽이 속력이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 A가 90도보다도 작으니까 A 지점에서의 속력이 여기 A 쪽이고 여기 C 쪽이니까요. 이게 C 쪽의 속력보다 느리고요. 굴절률로 치면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 D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D의 공통점은 요 B하고 경계면에 있다라는 거고요. 요 B하고의 경계면에서 빛의 경로 중에서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A 쪽의 법선과 이루는 각은 요거고요. D 쪽의 법선과 이루는 각은 요 각입니다. 세타 D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얘는 45도보다 크고요. 얘는 45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세타 A하고 세타 D를 비교해 보면 세타 A 쪽이 더 크죠. 그러면 속력을 비교했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쪽 속력이 D 쪽 속력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돼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 모습이고요. 나는 가의 S1, S2에서 진동수 EF로 발생시킨 진폭과 위상이 같은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입니다. 가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고 D1과 D2는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진동수,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일종의 정상파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순간에 배와 배가 만나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지점,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은 항상 보강간섭이라는 배가 되고 특정 순간에 배와 마디가 만나는 그 지점은 매 순간 상세간섭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A에서는 보면요. 가의 A 보면은 이 순간에 골과 골이 만났죠. 그러면 얘는 항상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나의 S1, S2에서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나의 S1, S2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내가 빨간색 점으로 찍어 볼게요. 여기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요. 그 다음에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 골골 마루 골골 마루. 그래서 이 사이에 배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정상파의 특징은 뭐냐면 배하고 배 사이에 마디가 존재를 하고요.
배마디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마디들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디인 지점을 제가 파란색으로 점을 찍어 보면 요런데 이제 마디가 있는 거야. 요게 손을 그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마디잖아요. 요런 거 보면 실선하고 점선이 만나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이렇게 쌍곡선이 이루어지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마디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그리고요 요 안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요 안에 보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잇는 요 부분이 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마디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산파가 된다라는 거. 정산파가 되는 상황에서는 임의의 순간에 그 배하고 마루가 만나거나 고리 만나는 부분은 보강 간섭이 항상 일어나고 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의의 순간에 배하고 마디가 만나는 지점은 항상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배하고 마디가 만나는 지점이란다. 임의의 순간에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지점은 항상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마디가 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는 5개가 아니라 8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진동수가 같다라고 속력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그래서 D1F는 D2 곱하기 EF 이렇게 되겠습니다. 람다 F가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F를 날려보면 D1은 2D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돼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투 수업 끝나고 이제 10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속도 측정 장치 힘 센서를 수평면상에 마찰이 없는 레일과 수직하게 설치한다. 레일 위에서 질량이 0.5kg인 수레 A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여 고정된 힘 센서에 충돌하게 한다. 속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 A의 속도를 측정한다. 충돌 과정에서 힘 센서로 측정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통해 충돌 시간을 구한다. A를 질량 1kg인 수레 B로 바꾸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속도니까 방향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속도를 플러스로 두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속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요 방향으로 힘을 받죠, 수레가.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충돌해서 충돌 후에 속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충격량을 구할 때 충돌 직전의 운동량과 충돌 직후의 운동량의 크기를 더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어차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운동량의 부호가 반대고요. 그래서 그 두 운동량을 서로 빼게 되면 부호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충격량이 그 두 운동량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충격량의 크기는요. 질량은 어차피 양수니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면 얘는 0.4에서 마이너스 0.2가 되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면 나중 속도 마이너스 0.2 빼기 0.4니까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근데 그 크기만 놓고 보면 얘가 0.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충돌 직전의 속도가 플러스 0.4, 직후가 마이너스 0.1이니까 마이너스 0.1 빼기 0.4 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0.5가 되고 그 크기는 0.5가 됩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밑에 보면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했는데 A는 0.5 곱하기 0.4고요. B는 1 곱하기 0.4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A가 B보다 작죠. A가 계산해 보면 0.2고 B가 0.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계산해 보면 A는 질량이 0.5kg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0.6이죠. 그래서 0.5 곱하기 0.6이 되겠고 B의 경우에는 질량이 1kg이고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위에서 구했듯이 0.5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0.5가 됩니다. 요 계산할 때 보면 0.5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0.5 곱하기 0.6 하면 0.6의 절반이 됩니다. 0.3이 되겠고요. 1 곱하기 0.5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0.5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A 0.3이 B 0.5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무도 뭘 안 하노? 기억 맞죠? 충돌 직전 운동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0.2가 0.4보다 작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수업하는지 모르겠네. 네,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자,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이 평균 힘의 크기는요, 결국에 그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시간으로. 그럼 A하고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위에 구해놨죠. 0.3, 0.5입니다. 그럼 A는 0.3 나누기 충돌 시간. 위에 포에 보면 0.02초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충격량이 0.5고요. 시간이 위에 표에 보면 0.05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요거 계산해 보면 얘는 15N이 나오고요. 얘는 10N이 나옵니다. 그래서 A 15N이 B 10N보다 크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검출기 P와 점 Q가 정지해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A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가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와 P와 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시성의 상대성도 그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과정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 상대성의 원리는 결국에 뭐냐면 관찰자와 관계없이 모든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을 해요. 그 광속 불변, 뭐 뒷제속도 누가 봐도 동일하고요. 그럼 A 입장에서 지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A 입장에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고 여기서 빛이 출발했다라는 사건하고 여기서 빛이 출발했다는 사건이 같은 시각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P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요, 자, 요 세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A가 보나 B가 보나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A가 P를 향해 빛을 방출해야 되고요. B도 P를 향해 빛을 방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점에는 반드시 이 두 빛이 누가 봐도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누가 봐도 물리 법칙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같다. 요건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다음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은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냥 속력분의 거리하면 돼요. 그래서 C라는 속력으로 L만큼 갔으니까 C분의 1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음 D급 보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A에서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그 두 빛이 여기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얘가 봐도요. 근데 자, 보세요. 얘 입장에서 보면 요 P 지점 있죠. P 지점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얘가 보면 B 입장에서 보면 바깥 세상이 모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0.6c로.
그럼 자 보세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광원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빛이 출발했다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은요 무조건 최초의 위치에서 출발한 빛만 쫓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광원이 아니죠. 빛이 도달하는 곳이에요. 검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검출기는 움직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쪽 광원과 요쪽 광원에서 이제 각각 동시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빛이 출발하는 사건들이 각각 일어나는데 그게 여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는 이 P를 쫓아가야 되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한 빛은 멀어지고요. B에서 출발한 집은 그 P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빛이 가는 동안에 B가 봤을 때는 P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뒤쫓아가야 되고요. 얘는 마주 보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출발해야 되면 이제 얘가 먼저 출발하고 얘가 나중에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동시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나죠. 얘가 더 오래 걸리겠죠. 더 멀리 가서 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긴이 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도달해.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A와 B가 x = 2d에서 충돌한 후 각각 등속도 운동하여 A가 x = d를 지나는 순간 B가 x = 4d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후 B는 정지했던 물체 C와 또 x = 6d에서 충돌하여 B와 C가 한 덩어리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3분의 1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BC의 질량은 EMM입니다. 이때 A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으로 좀 둬둘게요. 라지 M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같은 순간에 A가 D만큼 가는 동안에 B는 D, 2D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의 비가 1대2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V1이라는 동일한 문자로 표현을 하자면 A의 속력이 V1이면 충돌 후에 A와 B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2V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B하고 C가 나중에 충돌을 하죠. 충돌한 이후에는 C가 플러스 X 방향으로 3분의 1 V로 운동하는데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와 C의 충돌 직전과 직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충돌 전에 B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B만 EM 곱하기 2V1 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C는 운동량이 없습니다. 반면에 충돌 후에는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량이 총 3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3분의 1 V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V와 V1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V1은 4분의 1 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다 줄어들었죠. 여기 보면 요거 가면 이 V1은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 V가 되겠고요. 그럼 이 2V1은 2분의 1 V가 됩니다. 그럼 A, B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도 역시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충돌하기 전에는 A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에는 A는 는을 해야 되죠. A는 질량이 라지 M인데 왼쪽으로 4분의 1 V만큼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B는 질량이 2M이고 오른쪽으로 속도가 2분의 1 V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는 다 날아가죠. V는 다 날아가고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관계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생략하고 요거 계산하면 라지 M은 5분의 4m이 됩니다. 근데 저는
풀이할 때는 제가 계산 과정 생략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손으로 다 써서 계산 과정을 적어야 됩니다. 그게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보완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쉬운 문제잖아요. 이 정도면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실수를 안 하려면 손으로 계산 과정을 다 적어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긴장된 상황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예. 계속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암산을 안 해요. 그냥 손으로 풉니다.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답은 5분의 4입니다. 자,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죠. 고체 막대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다이오드하고 관련된 실험은 이렇게 회로가 좀 복잡하게 좀 나오는 형태이고요. 보통 이 다이오드 4개가 있는 회로는 결국에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이렇게 빈틈없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전류 직류 전원 2개 그리고 저항 그리고 동일한 LED D1에서 D4 그리고 고체 막대 X와 Y 그리고 스위치 S1과 S2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X와 Y는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이고요. 각각. 또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또 C 또는 D에 연결했을 때 D1에서 D4에서 빛의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겁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보고 X가 도체냐 절연체냐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결과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했을 때입니다. 이때 전부 다 빛이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제가 1번 결과라고 할게요. 그럼 1번 결과를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알 수 있는 걸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연결했어요. A에 연결하면 자 보세요.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면 얘는 순방향입니다. 그죠? 얘는 순방향이고요. 일단 얘는 역방향이죠. 그리고 얘가 역방향이고 얘가 순방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X하고 그리고 C하고 D 중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C하고 연결되어 있죠. C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연결됐을 때는 여기랑 여기랑 순방향이에요. 순방향이어서 얘만 도체면은 여기랑 여기는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전부 다 불이 안 켜졌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불이 안 켜졌다는 거는 X가 바로 절연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따라서 Y는 도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뭐 A에 연결하고 D에 연결하면 뭐 이게 있으니까 요 기억을 채워봅시다.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럼 B에 연결하면 여기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때는 얘가 순방향이고요. 얘가 역방향입니다. 얘는 역방향이고 얘는 순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쭉쭉 해서 순방향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에 도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럼 이때는 D1하고 D4가 켜질 수가 있고 얘네는 역방향이니까 켜지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D1하고 D4가 되겠죠. 그럼 다 끝났죠. X는 절연체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D1, D4 맞고요. 그 다음에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1의 순방향이냐, S1을 A에 연결하고 이건 제가 초록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S2를 D에 연결했을 때 요 D1이 순방향이라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인데 여기 N형이 가깝죠. 그러면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가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래 시험 결과에서 나머지 D의 연결, C의 연결 좀 왜 주는 건가요? 요거는 그냥 뭐 필요 없는 정보이긴 합니다. 필요 없는 정보긴 한데 요게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꼭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찝어서 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정보가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B랑 C 연결 두 개를 사용해서 뭐 음. X, Y가 도체인지 비도체인지 아니 부도 한번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그건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B하고 C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요 B에 연결하고 C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죠.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불이 다 안 들어왔다 했죠. 불이 안 들어왔다 했는데 이때 보면은 요게 플러스니까요. 플러스니까 요거랑 요게 순방향이에요. 요거랑 요게 순방향이니까 순방향인데 그 방향 쪽으로는 지금 끊겨 있죠. 회로가 끊겨 있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경로가 요렇게 가는 경로밖에 없어요. 요렇게 가는 경로밖에 없는데 그 경로에는 역방향이기도 하고요. 역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절연체인지 도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미 역방향에서 전류가 안 흐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순방향이지만 회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고 요 부분에는 이제 역방향인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얘가 절연체여도 똑같은 결과고 도체여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걸로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단독으로는. 예. 페이크. 뭐 그렇죠. 뭐 이불로 준 헤이크는 아닌데요.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필요 없는 정보였고 만약에 이게 위에 있었으면 좀 더 문제가 어려웠겠죠. 왜냐 이걸로 뭘 알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찝찝하겠지 문제 풀 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배려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조건을 찾을 수 있었던 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자 AB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여러분 그 물질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식을 뭐뭐 알아야 되냐면 크게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위에다 적어볼게요. 요 물질파의 에너지는요.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물질파니까 파장과 운동량 사이 관계식 있죠. P는 람다분의 H죠. 거꾸로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 두 식이 항상 필요합니다. 문제 풀 때요. 그래서 기억 보면 질량이 A가 크냐 B가 크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에너지가 나와 있고 운동량이 나와 있는데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식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요 식을 비교해 봐야 돼요. 요 식을 비교해 보면 A나 B나 운동 에너지는 E0로 같잖아요. 같은데 A의 경우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EMA분의 A의 운동량 P0의 제곱이 되겠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EMB분의 B의 운동량 3P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A의 질량이 MA이면요. B의 질량은 이거의 몇 배이면 되겠어요? 9배면 되겠죠. 9MA면은 이게 이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조건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량은 MA가 9MA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 다음 속력은 결국에 운동량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운동량 정보에서 질량을 알아야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하고 C에 역시 그 운동 에너지하고 관련된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E0입니다. E0이고 요거는 역시 EMA분의 P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B의 에너지는 C를 비교하니까 C의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9E0입니다. 9E0고요. 얘는 EMC분의 P0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잠시만요. A하고 C죠. 9E는 EMC 이게 P0가 아닙니다. 그죠? 3P0의 전체 제곱입니다. P0에
C의 운동량이 3P0니까요. 그럼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이 결과를 MA하고 MC 사이 관계가 나오죠. MA하고 MC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C의 질량이 MC인데 이게 MA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하고 얘의 운동량이 같잖아요. 얘의 운동량하고 얘의 운동량이 같으니까 이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1대 9가 되겠죠. 1대 9. 1대 9가 돼서 속력은 A하고 C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V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 9V가 되는 거죠. 9V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보면 얘하고 얘의 운동량의 비가 1대 3이잖아요. 1대 3이니까 이게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1대 3이 되려면 A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예, 이러면 3V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빛 질파 파장은 B하고 C가 같으냐? 야, 이거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운동량이 주어졌잖아요. 운동량이 주어졌으니까 운동량 같으면 물질파 파장이 같은 거예요. 근데 B하고 C 비교해 보세요. B의 운동량도 3P0고 C의 운동량도 3P0잖아. 그럼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람다는 P분의 H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 같으면 같은 거야. 운동량 같으면. 그래서 운동량이 같으면 물질파 파장이 같다. 그래서 D것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파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 두 식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요 두 식에다가 뭐 하나 플러스 하면은 당연하게도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요 세 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할 때 물질파 문제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몇 단계 더 거쳐야 돼요. 예, 그 계산 과정은 2n분의 p 제곱으로 하면 요 식하고 p를 매개로 해서 바로 연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질파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15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자,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A, B 과정과 B, C 과정 중 하나로 기체가 들어있는 열 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의 피스톤에 모래를 조금씩 올려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T0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T0로 일정하니까 이게 바로 등온 과정이고요. 이 등온 과정은 A, B, B, C 중에서 B, C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죠. PV = nRT거든요. 근데 PV 값이 커집니다. 그럼 nRT가 커지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등온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요 BC 과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나 과정은 바로 BC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 등온 곡선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다면 그냥 한눈에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거 자체가 등온 곡선이에요. 저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여기 BC 과정입니다. 이 등온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PV = nRT1이라고 할까요? 온도가 T1으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그러면 A를 지나는 등온 곡선을 제가 따로 한번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곡선은 PV = nRT2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점들하고 요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온도가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같은 상황이죠. NR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보면 요 B하고 C는 온도가 같고요. 그리고 B하고 C는 A보다는 온도가 더 높고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이 내부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과정은 지금 등온 과정으로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연력학 법칙으로 써보면은 얘는 지금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그래서 Q는 W 더하기 0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고 따라서 Q가 마이너스입니다. Q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월급이 마이너스 빠져나간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에 열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다 맞아가지고 5번이 답이었다 이 문제였습니다. 연력학 문제치고 뭐 그렇게 되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24년 9월에 치러졌던 모의평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C와 중심이 원점 O인 원형 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B와 C에는 각각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표는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요 값들은 AB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A에 의한 자기장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빨간색으로, C에 의한 자기장은 초록색으로 나타낼 거고요. 임의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플러스로. 자, 그러면 요 O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표시를 해 볼 건데요. 일단 A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보겠습니다. A에 의한 자기장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얘가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위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 둘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얘 둘의 한번 변화를 보면 얘는 그대로인데요.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바뀌었을 이거 뭐 다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표시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이면 빨간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되고 얘가 플러스 Y 방향이면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둔 거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각각 요 파란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 크기를 BA, 요거를 BB, 얘를 BC라고 두면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BA 더하기 BB 빼기 B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BA 제로는 BA 더하기 BB 더하기 BC 이렇게 되겠습니다. 2B 제로는요 BA 빼기 BB 그 다음에 더하기 B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요 I0하고 비교를 해서 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게 BA하고 BC를 구해야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BA하고 BC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식을 기역, 두 번째 식을 니은, 세 번째 식을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선 니은 빼기 기역을 한번 해볼까요? 니은 빼기 기역을 해보면 요 BC가 날라갑니다.
BC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BA하고 BB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4B0는 2BC가 되어서 BC가 나오죠. BC는 2B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해 볼까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해 보면 이제 BC가 날아가죠. BC가 날아가고 2B0가 잠시만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하는 게 아니고 기역하고 디귿을 더합니다. 기역하고 디귿을 더하면 BB하고 BC가 한꺼번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BA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C하고 BA를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BC를 구하기 위해서 기역하고 디귿을 더합니다. 기역하고 디귿을 더하면 2B0가 이제 2BA가 되는 거죠. 따라서 BA는 B0가 돼요. B0. 근데 BA는 뭐냐면 요 녀석에 의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요 B0라는 게 결국에 K의 D분의 I0입니다. 그럼 2B0라는 것은 K의 얘는 지금 거리가 얼마냐 하면 요 2D죠. 2D니까 K의 2D의 I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되죠.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요게 2B0니까 K의 D분의 2I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IC가 얼마가 나옵니까? 4I0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쭉 적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거 조금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되게 심하게 꼬은 건 아니에요. 식 3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크게 복잡하게 식을 구성하진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2024년 9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 그리고 양전화인 점전화 C를 각각 X = 0 그리고 X = 5D에 고정하고 점전화 B를 얘를요 X축상에 D에서부터 요 3D까지 옮기면서 고정을 합니다. 이때 그림 나는 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요 B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X = 2D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을 때 한 요쯤에 있을 때 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일단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B가 왼쪽에 있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C가 전기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력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얘가 왼쪽으로 멀어지면 B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A의 영향력이 더 커진 상태에서 얘가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A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요, 얘가 B가 한 요쯤에 있을 때 여기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먼데도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A, B 중에서 전하량이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풀만 했는데요. 디귿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B가 X =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B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제가 임의로 F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EF는 한번 보겠습니다. EF는 뭐냐면 EF는 지금 여기에 EF가 있죠. 그럼 이 EF를 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EF는
B가 3D에 있을 때입니다. B가 3D에 있을 때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 요게 FAC죠. 그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왼쪽이니까 FAC고, 그 다음에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 3D에 있을 때, B가 C를 미는 힘이 되겠네요. 그걸 FBC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FBC, 요게 EF입니다. EF인데 이때 B가 받는 힘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FB.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을 때입니다. B가.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있죠.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FAB라고 할게요. 왼쪽 방향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FA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도 B를 왼쪽으로 밀죠. 미니까 그 힘의 크기를 FB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FB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왼쪽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두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이 두 식의 공통점이 FBC가 있어요. FBC가 있는데 이 FBC는 EF보다 더 크죠. EF 더하기 FAC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EF보다 더 큽니다. 근데 EF보다 더 큰 데다가 이거만큼이 더 더해진 게 B가 받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받는 힘은 EF보다는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자, 2024년 9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원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다. 1, 2의 자기장의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은 같다. 그림 나는 가의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0에서 1초 동안에는 1영역의 자기장도 변하지 않고 2영역의 자기장도 변하지 않으므로 0에서 1초 동안에는 유도 전류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되죠. 2번도 안 되고 3, 4, 5는 아직 후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초 동안에를 보면은 1영역의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의 자기장이 줄어들죠. 그러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시계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에서 3의 플러스인 녀석이 3, 4, 5 아직 다 살아있네요.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초 한번 보겠습니다. 3에서 4초는 1영역은 자기장이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고 2영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얘는 2초 동안 비제로만큼 변했고 얘는 1초 동안 비제로만큼 변했으니까 얘가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초보다 3에서 4초가 전류가 더 세고 둘 다 양인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요 3번밖에 없죠. 뭐하노? 고마해라. 뭐 보는데? 뭐 봐? 자, 2024년 9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치러졌던 19번, 20번 문제는요, 이제 좀 풀만했던 19번, 20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나오면 또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 m, 3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B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와 같이 B가 점 Q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지면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하여 B가 점 R에서 속력이 0이 된 후 다시 Q와 P를 지난다. PQR은 수평면상의 점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기억에서 보면 가에서 B가 P와 Q를 사이를 지나갈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1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에 힘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게 되겠죠? 요게 T1이고요. 이게 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요 힘도 T1입니다. 그럼 이 T1을 구하려면 결국 MA 꼴 F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T1이 들어간 A에 대해서 MA 꼴 F 하거나 B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B에 대해서 하면은 또 요 장력까지 구해야 되니까 힘들 거고요. 요 녀석에 대해서 MA 꼴 F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속도 A를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A를 알려면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MA 꼴 F를 해보면 되겠죠. 이때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2m 더하기 m 더하기 3m이니까 6m이 되죠. 네. 6m A1은 이제는 조금 줄여서 단계를 줄여서 할게요. 3mg 빼기 2mg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mg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는 6분의 1 g가 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6분의 1 g가 되죠. 그럼 A에 대해서 MA 꼴 F를 써볼게요. A에 T1이 작용하니까요. 그럼 A의 질량은 2m입니다. 그 가속도는 A1 우리가 구한 6분의 1 g죠. 요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T1, 마이너스 방향으로 2mg가 작용합니다. 중력.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T1이 나오죠. T1은 3분의 7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MA 꼴 F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Q와 R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Q와 R 사이의 거리는 운동하는 게 이제 여기서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구하는 게 좀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좌표축을 잡고요. 똑같이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가속도를 A1이라고 하죠. 그러면 A하고 B를 묶어서 MA 꼴 F를 해보면요. 질량이 총 A하고 B 묶으면 3m이죠. 근데 이때 가속도를 A2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mg가 됩니다. 요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합력은 여기에 작용하는 2mg밖에 없고요. 요건 마이너스 방향이죠. 따라서 A2는 마이너스 3분의 2g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3분의 2g인 거죠. 그러면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G 꼴이 나와 있고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들어있는 식이 EAX는 V제곱 빼기 V0제곱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Q에서 R까지의 거리를 임의로 X1이라고 할게요. X1. 니은에서는 이 X1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X1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EAX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2에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g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1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x1은 플러스로 집어넣습니다. 그 나중 속력은요 R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정지했습니다. 정지했으니까 0의 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처음 속력은 V0였습니다. 그래서 V0의 제곱. 요렇게 하면 x1에 나오죠. 요걸 x1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게 4지분의 3v0의 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ma 꼴 f로 a를 구한 다음에 2ax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 식으로 이제 두 단계에 거쳐서 구할 수 있었던 이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일단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까지는 풀만 했고요. 디귿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12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자,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 자, 나에서 P가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 요거를 제가 임의로 V1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을 세웠냐 하면 요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P에서 Q까지의 거리 있죠? 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X2라고 할게요. 여기도 있죠. X2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에서의 가속도 A1과 나에서의 가속도 A2를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똑같이 X2만큼 가는 동안에 2AX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쓰면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2는 동일하게 X2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식을 세워보는데요. 속력을 써보면 B 지점을 지났을 때가 속력 0입니다. 가만히 놓았잖아요. 예, 가만히 놓았고 Q점을 지날 때 속력이 V0예요. V0. 그 다음 얘가요. 이제 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V0로 출발해서 0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요 다시 Q점을 이쪽으로 지나갈 때 속력이 V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P점을 지나갈 때 속력은 V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상황을 놓고 제가 요 공간에다 써볼게요. 2AX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경우에 쓸 거냐면 가에서 그리고 나에서 이렇게 써볼 겁니다. 근데 가에서는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6분의 1g예요. 네, 오른쪽을 지금 플러스로 다 하고 있고요. 따라서 2A 6분의 1g 그 다음에 x2는 v0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요. 나의 이제 A하고 B의 움직임입니다. B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2g죠. 2g고요. 일단 다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떨 때냐면은 Q에서 P까지 갈 때예요. 그럼 Q에서 P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입니다. 그래서 X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마이너스 X2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요. 요게 V1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의 식을 기역, 밑에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니은 나누기 기역을 해보면요. 니은 나누기 기역하면 자변의 니은 나누기 기역하면 x2가 날아갑니다. x2가 날아가고 g도 날아가죠. g도 날아가고 그래서 숫자만 남게 돼요. 숫자가 계산해 보면 4가 남습니다. 4가 남고요. 우변은 v1 제곱 빼기 v0 제곱 나누기 v0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v1이 나오죠.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v1이 루트 5v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 보기는 결국에 P에서 Q까지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2x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가에 대해서와 나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변이 똑같은 x2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눠보면은 그 x2가 날아가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여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속도 시간 그래프로 문제를 풀기 쉬울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이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확실히 뭐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풀어라 혹은 무조건 속도 시간 그래프로 풀어라 하면 좋겠지만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가 편리할지는 사실 그때그때 다르고 그거는 이제 어째 보면은 감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생기는 감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순간.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2024년 9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 3m인 물체 A와 B로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A, B는 각각 수평명상의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 3h, 2h에서 정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의 4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카톡 같습니다. 자,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요. 자 보세요. 얘가 정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 내려왔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마찰 구간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가 h키만큼 내려와서 이 지점에서 일대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에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꼭 A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요. 분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분열했고 질량이 1대3이에요. 그럼 속력이 3대1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변수를 이때를 3V, 이때를 V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M의 3V의 제곱 플러스 mgH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인 거죠.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니까 모두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곧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그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요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4배라 했어요.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죠. 이때입니다. 그래서 mg3h죠. mg3h. 요게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인데 요거의 몇 배이다? 4배이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항상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하고 mgh 사이의 관계식을 여기 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높이를 물어보거나 속력을 물어볼 때 mgh 꼴로 다 바꾸거나 2분의 1 mv 제곱 꼴로 다 바꿔가지고 높이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식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9분의 11 mgh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mv 제곱꼴을 mgh로 다 바꿀 수도 있고 mgh를 mv 제곱으로 또 다 바꿀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AB가 각각 1, 2를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W1, W2이다. 이때 두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수평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기준으로 잡아놨고요. 그럼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보세요.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올라갈 때까지 한 번 지나죠. 그러면 요렇게 가는 동안에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마찰 구간 1을 지날 때 동안에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그게 역학적 에너지에 손실된 양의 크기인데요. 이건 처음 역학적 에너지 빼기 나중 역학적 에너지 하면 바로 그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W2 그러니까 요 구간에 의해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요. 이 순간에 B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 순간에 B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요 구간을 지날 때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식을 세워 볼게요. 밑에다가 요 그림이 보이는 데다가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써져 있으니까 요거 바로 쓰도록 할게요. 요거는 해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W1은 이때 역학적 에너지 빼기 이때 역학적 에너지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2분의 1의 m의 3v의 제곱 더하기 mgh 요겁니다. 요거 빼기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네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죠. 이때는 정제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mg3h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 빼기 나중 역학적 에너지 하면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되죠. 그다음 WT는 요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의 2분의 1 3m이죠. 3m의 v의 제곱 네, 더하기 3mgh 요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고요. 빼기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2h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mg 곱하기 2h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가면 mgh 꼴이 더 많죠. 이 식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mgh로 치환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11mgh가 들어가요. 계산해 보면 요걸 이용해서 넣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에 잠깐만요. 2분의 1 mv 제곱에 9배죠. 9배니까 요거의 9배잖아요. 그럼 요거의 9배니까 11mgh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2분의 1 mv 제곱의 3배죠. 3배니까 요거의 3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1 mgh가 되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3분의 11 mgh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학이죠. 전부 다 mgh가 들어있으니까 mgh는 다 날라갑니다. 다 날라가고 숫자만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요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2분의 27이 됩니다. 27이. mgh는 다 날리고 숫자만 놓고 계산하면 여러분 실제 계산할 때는 여기 여러 줄 더 써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손으로 풀어가지고 계산하십시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좀 풀만했던 20번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 조건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바로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식 한 줄만 딱 썼으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 과정만 틀리지 않았다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월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